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번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건 이 일본이 이제 일본 전기 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제 애플이나 이 IBM보다 기계 하드웨어는 더 나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도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죠? 버전은 V.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리고 공짜로 돌린 거예요. 이걸 공짜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도스를 쓰는 거예요. 도스는 뭐냐면, 이제 OS는 뭐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걸 쓰는데, 일본은 자체의 운영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일본어로, 이제 해야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미국 컴퓨터에, IBM 컴퓨터에는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걸 도스를 일본판 운영체제를 비밀에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컴퓨터를 팔 때마다 이걸 같이 끼워서 파는 거예요. 이제 저기 일본 운영체제를 이제 이게 아니고 해요. 이게 아니고 이제 끼워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나 하면 이 MS-DOS의 일본판 이걸 1호로 빨리 일본어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서 일본에다 공짜로 뿌려버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국 컴퓨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MS-DOS만 있으면 일본 컴퓨터든 내 컴퓨터든 IBM든 애플든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미일 표준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스 다음에 나온 운영체제가 뭐냐면 윈도우라는 거예요. 그죠? 윈도우라는 것이 있는데, 자, 윈도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딱 켜만 뜨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윈도우예요. 그죠?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뜨고 거기서 뭐 게임을 하든지 아래 한글 하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하든지 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죠? 플랫폼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 바탕이, 그죠? 바탕이. 자, 이걸 이제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죠? 윈도우고, 또 요게 뭐냐? 요 컴퓨터죠. 그죠? 요 컴퓨터 안을 이제 뚜껑을 드러내보니까 안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는 이제, 그죠? 마이크로칩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뭐가 있나, 요게 메인 칩이 있어요. 그죠? 요게 뭐냐면 CPU예요. 그죠? CPU. 그러니까 C는 센트럴. 그죠? 그죠? 이제 이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 그죠? 유닛. 그죠? 센트럴 프로세서. 그죠? 프로세스 유닛. 그죠? 유닛. 그래서 이제 CPU. 이 어떻게 보면 중앙 처리 장치인데 이거는 컴퓨터의 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텔이 만들었는데 전 세계 컴퓨터들이 다 CPU를 인텔 제품을 써요. 일본은 이제 여기서는 또 못 따라. 일본 컴퓨터 전부 CPU 이걸 그죠? 인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 하나 하면 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텔 이거 두 개가 꼭 들어가야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은 이거 두 개 이외에 다른 건 다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뇌 그리고 그걸 뇌를
사람 전체를 움직이는 그죠?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두 개에서 미국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미국께 이제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표준 경제의 승리학. 그러니까 이제 윈테를 통해서 도스를 통해서 일본한테 타격을 먹이고, 그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인텔 제품이죠. 그죠? CPU를 윈텔이라고, 그죠? 요게 윈이고, 그죠? 그죠? 요게 CPU가 인텔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쳐서 윈텔이라고, 그죠? 윈텔이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윈텔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윈도우 요 마크예요. 그리고 인텔 CPU가 컴퓨터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인텔 인사이드. 그리고 이걸 합해서 이제 윈텔 인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그죠? 대부분의 컴퓨터에 이제 윈텔 인사이드. 그죠? 자, 이제 1990년대 후반 일본 표준이 좌절됩니다. 이제 윈텔 진영과 일본 PC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인 기술 표준 경쟁에서 세계 표준으로 윈텔 표준이 일본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게 된 거죠. 자, 이게 가능했던 게 이 윈도우와 윈도우를, 그죠? 윈도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판을 빨리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막 저렴하게 막 팔아버린 거예요.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 이 윈도우는 이거 영어로 운영체제가 작동하는데, 일본, 그죠? 내 컴퓨터에다가 깔아보니까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넥 운영체제를 안 쓰고, 이제는 윈도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CPU도 그죠? 인텔 CPU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컴퓨터 산업에서 미일 표준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본은 미국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었던 넥은 일본 전기죠. 그죠? 이제 현상적인 시장 위에 안정화하는 거 있는 동안 윈텔 표준은 일본의 PC 아키텍처로 침투해 들어와 넥의 독점을 안으로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 컴퓨터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아키텍처라는 것은 아키텍처는 건조물 구조를 한 뜻이죠. 건축 용어인데 실제로 컴퓨터에는 뭐가 있나 하드웨어 CPU도 있고 막 그죠? 여러 가지 칩도 많죠. 그리고 입력 칩 그죠? 막 이 컴퓨터 전체 부품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것들 작동하게 하는 그죠? 하드웨어 부품을 골라서 상호 연결해서 기능, 성능, 비용적인 목표를 충족하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하드웨어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생명체로 작동하게 하는 과학과 기술이 아키텍처예요. 이 아키텍처에서 미국이 일본한테 이겨버린 거예요. 넥의 독점을 흔들어버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일본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뭐가 있었어요?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세를 그죠? 보복 관세를 매겼다고 했죠, 그죠? 두 번째 환율로 그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에게 완전히 타격을 가했죠, 그죠? 이거는 기술 외적인 측면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진짜 기술로서 일본이 첨단 기술 믿고 미국한테 기올랐는데 이거를 짓밟아버린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윈텔 표준으로 이 일본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예요. 자, 세계 컴퓨터 산업에서 윈텔,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와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가 윈도우죠. 윈도우.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이제 CPU죠. 연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제 이게 이제 지배력을 갖게 됐는데, 이 둘의 연납이 그 실험과 노력을 들이면 쉽게 초월할 수 있는 종류의,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막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전 세계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일본의 이 운영체제나 CPU 이거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CPU를 만들거나 윈도우에 버금가는, 그죠? 근데 일본의 운영체제는 일본어로만 작동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자기들의 이 운영체제를 비밀로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자, 윈텔이 가는 의미는, 윈텔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가는 의미는 컴퓨터 산업의 모든 행위자들이 기본 전제로서 받아들여야 했던, 이제는 게임의 규칙이자 구조적 권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윈도우와 CPU, 인텔 CPU를 컴퓨터에 장착하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게임의, 그죠? 규칙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빨간 신호등에 가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윈텔에서 예를 들어서 정해놨다 칩시다. 일본 사람들은 자꾸 파란불에 가. 이거는 완전히 지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의 규칙이라. 그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내가 막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을 개발한 거예요. 엄청 복잡해. 이걸 일본 운영체제에서 가동시킬 가동이 안 돼요. 근데 윈도우 하니까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그죠? 넥 컴퓨터 제품은 잘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윈텔을 통해서 너희들이 윈텔 안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게 뭐냐? 권력이에요, 권력. 그죠? 구조적 권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 권력은 어떻게 해요? 너 윈텔 아니면 너 아무것도 못한다. 윈텔을 쓰려면 돈 내라. 권력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겠다는. 컴퓨터 산업의 이제 미일 표준 경제에서 일본에 대한 이제 미국의 승리인데, 특히 이제 또 뭐냐면 1992년에 IBM의 호황 기종인데, 컴팩이 펼친 이제 컴팩, 그죠? 이게 이제 이 컴팩 케이스 되게 없어요. 컴팩 이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 회사인데 완전 저가로 막, 그죠? 전 세계에 막 팔아버려. 그럼 내 일본 건 비싼 거. 그리고 일본이 이제, 그죠? 일본 게 비싸니까 일본 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컴퓨터가 일본을 막 덮어버리는. 이걸 이제 제2의 흑선이라고. 흑선이 뭐냐면 1853년에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킬 때 미국 배가, 그죠? 이제 일본에 오니까 일본이 개항한 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미국 배가 뭐 색깔도 시커멓고 시커먼 연기 냈고 전부 검어 보이는. 그래서 이제 흑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존재, 이 괴물로 그린 거예요. 그죠? 괴물로 그린. 이제 미국이 흑선을 보냈듯이 이제 제2의 흑서이다. 이렇게 미국이 일본을 다시 침공한다. 이런 그런 정도의 이제 제2의 흑선에 비교될 정도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 9월에 이르러 넥은 독자 표준을 표기하고 IBM이 이제 호환 표준을 수용합니다. 자, 이제 이 IBM이 어떻게 했냐면 1980년대 후반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술을 개방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것을 개방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IBM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컴퓨터인데
전 세계 컴퓨터들이 그 공짜로, 그죠? 그걸 본받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BM의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전 세계 표준화되어 버려요. 이제는 그거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IBM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IBM 컴퓨터 세계를 지배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넥 표준의 몰락으로 대변되는 일본 표준의 좌절은 일본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운영체제 및 응용 소프트웨어 등으로 대변되는 PC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의 핵심 부분을 취하겠습니다. 아키텍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부 구조, 레지스터도 있고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그리고 CPU도 있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해서 작동하게 하는 원리, 그죠? 원리. 것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한 요소와 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틀어가 이제 아키텍처라.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취하겠는. 그런데 그거에서 강한 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에서는 윈도우고, 아키텍처 분야는 CPU, 그죠? CPU 요거는 이제 인텔이.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제 완전히 꾸랑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거예요. 자,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 산업이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선도범으로 하는 표준 경쟁의 국면에 이르러서는 일본 모델로 대변되는 이제 이 체제 변수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데 오히려 걸림돌 작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컴퓨터를 어떻게 좋은 걸 만들까 이걸 했는데, 어느 날 1990년대 딱 들으면서 인터넷 시대가 딱 도래해버리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 연결을, 네트워킹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2000년에 와서 이제 인터넷,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 전에 컴퓨터 시대에는 사실 미국이 막 일본한테 밀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윈텔 표준으로 일본에게 일단 기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일본 체제에 대해서 미국 체제가 보다 더 적응력이, 적합성이 있음이 드러나서 미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시대로 딱 넘어가니까 서로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일본은 그때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더 좋은 걸 만들어서 IBM 컴퓨터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 성능이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들 것인가, 이거에 이제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는 이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서 네트워킹, 그리고 플랫폼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거기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일본의 기업가 정부가 과거의 비전에 입각하여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컴퓨팅의 세계는, 자, 고성능과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컴퓨팅의 초대형화가 아니고 일본이 이걸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은 뭘 추구했나 하면 표준화된 제품의 조립을 통해서 소형 컴퓨터의 기능성과 네트워크 상에서의 상호 연결성을 향상시킨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뭐가 나왔나 하면 이제 이 페이스북이나 뭐, 그죠? 뭐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네트워킹 기업이 이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일본은 그걸 못 따라가. 자, 표준 경쟁을 위한 내부적인 환경 구비의 문제와는 별도로 이제 2000년대 이후
정보산업의 축은 컴퓨터 시대로부터 인터넷 시대로 이제 이행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일본은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일본은 안 보여요. 뭐 하고 있는지 눈에 잘 안 띄어요. 자, 20세기 끝날 무렵 이제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문화적으로도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초강대국이 나타나게 된 거죠. 초강대국이 된 거죠. 21세기가 시작되자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총생산국의 3분이 되고 일본과 중국 경제를 합친 규모의 2배였고, 그러니까 이제 2000년경이다. 그죠? 2000년 현재. 그죠? 그리고 제국주의 전성기 영국이 세계 총생산국에서 차지했던 비율의 3배를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미국이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적 패권을 강화하게 되는데 80년대, 90년대 누렸던 경제왕의 직접적인 동의를 제거한 것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스 혁명, 그리고 벤처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세계화, 요거였죠. 자, 이제 첫째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스 혁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CPU로, 그죠? CPU를 이제, 그죠? 중앙 처리 장치를 인텔이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이 CPU가, 그죠? 이 마이크로 칩이 이제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VCR이라든지, 그죠? 뭐 노공기라든지 뭐 하여튼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가전제품에도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그만큼 미국이 그 대가로 돈을 벌었다. 두 번째 이제 벤처 자본주의가 출현합니다. 미국에서 엔젤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신생기업 스타트업들의 자금을 제공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있어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중국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화, 그죠? 예를 들어서 콜라 같은 거, 그죠? 엑슨 모빌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엑슨, 이거는 뭐냐면, 정유사회, 그죠? 정유회사. 이 회사가 막 전 유럽에, 아프리카, 유럽이나 프랑스나 아프리카, 이탈리아 가면 전부 엑슨 모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석유를 쓰라는. 자, 마이크로 프로세싱과 벤처 자본의 출현은 다시 이제 이게 벤처 자본 자본이 제공되고 마이크로 칩이 계속 고도로 발달하니까 새로운 정보 기술이 눈부실 속도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자, 돈이 있고 새로운 칩을 계속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칩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고 더 나은 연결망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미국은 일본과 소련과의 첨단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를 이제 미국의 패권을 강화시킨 세 번째는 이제 세계화예요. 그죠? 세계화라는 것은 나이키 공장 전 세계에 다 베트남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제품이 저 아프리카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장 못 사는, 그죠? 빈민촌에도 나이키 다 신어요. 엑슨모빌, 그죠? 코카콜라, 디즈니, 그죠? 디즈니, 그죠? 영화, 저 아프리카 구석 산골에서 다 봐요. 이제 이런 미국 기업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달러는 세계화폐고, 영어는 세계의 언어고, 미국의 컬처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세계가 도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이겨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원래 또 적이 누구냐 하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편이 돼서 독일 히틀러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이제 무너지니까, 나치 독일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제는 적대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이제 이게 소련이다. 그죠? 소련은 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 소련의 공산주의 국가의 목표가 뭐냐 하면 전 세계를 적화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을 언젠가 타도해야 되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련은 이제 이 GDP에 그죠? 대부분을 군사비에 씁니다. 그죠? 군사비에 충당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일상 소비품 생산에는 GDP의 5, 6%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좋은 무기를 갖고 좋은 비행기를 갖고 탱크를 갖고 있는데 국민들은 제대로 먹고 입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의식주가 형편없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1950년대, 60년대는 소련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경제가 막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제 좋은 기회를 맞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러고 뭐 소련이 뭐 경제적으로 미국을 막 따라올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소련을 가장 큰 적으로 여기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계없이 전부 군사력 강화에만 치중했고, 이제 국민들이 의식주에는 별로 투자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이제 이 1982년에 5차 중동전이 벌어져요. 그 이제 중동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정쟁하는 건데, 자, 이제 이 3차, 4차 중동전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이제 5차 중동전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냐면 시리아예요. 그죠?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제 이 강국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1982년 이스라엘 공군이 무인 정찰기를 이용해 마치 전투기가 레바논 베카 계곡의 시리아 레이더 기지를 공격한 처럼 꾸밉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에, 그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리아는 뭐 엄청 커요. 그죠? 이 시리아인데, 레바논에 요 베카 계곡이 있어요. 여기에 베카 계곡인데, 여기 시리아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레이더 기지.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오늘 말하면 드론이죠. 그죠? 이제 무인, 그죠? 항공기로 이걸 띄어서 베카 공고에 막 띄어서 이쪽으로 막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갔죠. 그죠? 가니까, 시리아 보니까 이스라엘 공군기가 하늘에 막 검게 베카 계곡을,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그죠? 시리아에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그죠? 이걸 막 공격하러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시리아에서 막 이걸 시리아 공군기도 띄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레이더를 가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기를 가동하려면. 그래서 막 레이더 기지를 가동시키고 이어서 막 레이더 전파를 막, 그죠?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그죠? 전폭기들이 이 레이더가, 그죠? 신호 발사되는 이스라엘 기지를 집중 공격해서 이 기지 자체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항공기는 이게 미그 23이, 그죠? 미그 23인데 이거는 세계 최첨단 비행기. 미국이 이 비행기 한번 구경하려고 했는데 구경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96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 공군이 공격하니까 얘들도 공격하러. 근데 얘들은 레이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비행기 안에 레이더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가 없으면 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여기는 레이더가 있으니까 거의 뭐, 그죠? 자, 이제 미그 23의 레이더 탐지기는 40km고, 미그 22는 25km인데, F16, F15는 100km까지 전방을 볼 수 있어요. 두 배 넘기 미국의 F15는, 그죠? 소련의 미그 23보다, 21, 23보다 두 배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미국이가 보기 전에 저 멀리서 미사일 쏴서 이걸 다 격추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여기 있는 백화기구의 방공망 시스템이 소련제, 최첨단 소련제 방공망을 갖춰놨는데, 이제 이 어떤 일이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이 소련의 소련 전체적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동구 공산주 있고 전체에 걸쳐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 놨는 거죠.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레이더, 이게 이제 이 미국의 F-15 전투기 레이더보다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방공망, 그리고 엄청난 전투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군비, 그죠? 군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이 소련이 경제적 발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군비 지출로 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5차 정전전에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제 레이더 시설을 파괴해버립니다. 이처럼, 근데 레이더 시설을 파괴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덕분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미그 F-15K, 그죠? 이 자체가 전자 장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자 장비. 그 레이더를 작동하는 게 마이크로칩이에요. 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덕분에 이제 정교해진 이제 그죠? 이제 이 미그 F-15의 레이더는 이제 공중전의 특성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40km를 내다보고, 그죠? 요건 100km를 내다봐요. 그러면 얘는 더 좋은 레이더망에, 그죠? 레이더망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죠? 이놈을 파괴해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련이 막, 그죠? 전투기, 막 미국이, 그죠? 그리고 폭격기, 또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막 초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나 하면, 아프간에 있는 무자히딘 반군들에게 뭘 했나 면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공급합니다. 이게 이제 스팅어 미사일이에요. 그죠? 스팅어. 그러니까 휴대용 들고 다니면서, 그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이 미사일을 집어넣어서 발사하는 거예요. 스위치 딱 누르면 날아가서 비행기나 전투기를. 그러니까 이 아프간 산이 얼마나 험준해. 산속에 요런 조그만한, 그죠?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여기 소련제 전투기 날아가면 다 써버리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마침내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팅어 미사일 자체가 마이크로칩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죠? 유도탄을 발사하는 거예요. 소련은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고도 아무것도 없던 게 없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자, 이제 미국이 스텔스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에 미국의 이제 그저 비밀 첩보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U2기. 이게 소련 상공을 날다가 소련의 미사일이 격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해요? 상대편의 레이더가 도저히 이제 그죠? 추적할 수 없는, 탐지할 수 없는 이제 스텔스기, 그죠? 안 보이는 비행기, 그죠? 탐지 불가능한 비행기, 여기 이제 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전파나 빛을 비싸면 반사되는데 반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옛 소련의 물리학자 중에 그죠? 피터 우핌 셰프라는 사람, 그죠? 표트르, 그죠? 이제 우핌 셰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항공기의 모양을 다이아몬드식으로 하면, 그죠? 이거 이제 이 빛이나 전파를 반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걸 추적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제, 그죠? 자, 이제 항공기 형태가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형태가 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줄어서 이제 목표물의 크기를, 그죠? 이제 이 수치로 나타내는 거 반사 면적이 최소가 된다. 그 반사 면적이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에 안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을 내놨는데, 이제 이 록히드사에서 이제 스컹크 웍스 팀이라는, 그죠? 스컹크 웍스 팀이, 그죠? 수단 계산과 시험 끝에 이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그죠? 다이아몬드 형식. 요 모양도 다이아몬드, 요것도 다이아몬드, 하여튼 전체가 다이아몬드 형식이, 그죠?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모양으로서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면서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전투기인 F-117이 최초의 스텔스기 F-17, 117 라이트호크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소련 전체 방공망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또다시 소련은 또 군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켜야 돼. 그래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걸 먼저 개발하게 된 게 뭐예요? 소련은 자국 국민이 내세운 우심 셰프의 다이아몬드 이론을 개무시했는데 미국은 이거를 이용해서 적국인 소련에게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자 소련의 이제 방대한 방공망이 일거에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제 소련은 방공망 구축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됐고, 이 소련 경제에 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에 있는 인재가 내세운 기술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개무시한 거예요. 왜? 이 체제가 이제 창의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성이 지닌 사람을 무시한 그런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게, 미국이 어느 날 1981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그죠? 레이건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이 사람은 1983년에 전략 방위구상인 이른바 별도의 전쟁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별도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이제 여기가 소련이고, 소련에서 지하에서 핵무기를 발사하죠. 그죠?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미국이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웠다가, 인공이 요렇게 날아올 동안에 1단계로 인공위성에서 이게 레이저를 쏴서 격추시킨다. 여러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걸 통과하면 여기서 이제 이 미국, 그죠? 본토에서 미사일을 쏴서 이걸 격투시켜서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와 전자포를 이용한 유도탄으로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공격한 핵탄두를 이제 파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에서 공격하고 그죠? 인공위성 여러 차례 공격하니까 소련에서 이렇게 오는 건 중간에 다 떨어지는. 그래서 소련에 있는 엄청난 핵무기, 이제 1000개가 넘어. 이게 다 핵탄두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미국하고 제대로 결렬하면 자기들도 이런 인공위성을 그냥
수백 개를 띄워서 막 별들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들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죠? 돈이 없는데 또 그걸 또 그쪽으로 또 군비를 증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4년에 실제로 남태평양에 주둔하는 미 해군이 유도탄을 발사해서 자 이제 미국의 여기 그죠? 이 미국이에요. 그죠? 여기 캘리포니아 그죠? 이제 캘리포니아의 미국 공공기지에서 이제 이 남태평양적으로 이제 그죠? 이렇게 이제 대륙간 그죠? 탄도탄을 그죠? 이제 이 유도탄을 발사했는데 이제 이 핵탄두를 먼저 발사한 거예요. 그죠? 그 앞으로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유도탄을 쏴서 이놈을 격출시킨 거예요. 그죠? 격출시킨 거. 그러니까 핵무기 엄청나게 빨라도 그걸 중간에서 다 격출시킬 수 있다. 자, 이제 한번 성공한 거예요. 한 대를 격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돈만 막 투자해가 인공성도 많이 만들고, 그죠? 유도탄도 막 많이 만들면 어떻게 해요? 소련의 어떤 핵무기도 다 이제, 그죠? 격추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건도 1조 달러를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지출 승인 요청한 거예요. 뭐 실제로 예산이 승인되니까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소련은 1조 달러라는 돈에, 그죠? 100분의 1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소련은 어떻게 해요? 미국한테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군비 감축, 핵무기 감축 협정을 맺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도 핵무기를 파괴할 테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기 마이크로칩 기술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미국이 줄 것 하면서 그거 안 주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 경제 성장하려고. 경제가 성장되면 좋은 무기 만들어서 미국한테 덤빌 거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 핵무기 감축하면 줄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소련은 이제 핵무기는 감축했는데 새로운 이제 기술이 없어서 좋은 제품을 못 만들어. 이런 가운데 이제 소련 국민들이 자기들이 이 억압적인 독재제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체제에 막 덤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망해버립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돼 버렸죠. 그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소련과 미국 사이에 첨단 기술 전쟁이 있었고, 이 기술 전쟁 결과 미국이 소련에 이김으로써 소련을 완전히 주저앉혔다.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기술에서 미국이 일본까지 주저앉혔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미국 자국에 덤빈 나라는 다, 그죠? 기어르려고 하면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덤빈 나라가 있어. 그게 뭐냐면 중국이. 이거를 막, 그죠? 중국이 보니까 이전에 일본하고 소련하고는 달라요. 일본은 보호관세, 환율, 플라자 협정을 통한 환율, 그리고 윈텔, 그죠? 표준나. 이거 세 개만 하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좀 달라요. 소련이나 일본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주저앉힐 것이냐, 그죠?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소련은 이제 아까 계속 좀 하면 1985년에 취임한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이제 소련의 국방비 지출 절감하는 한편 경제 사회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서 생산성을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소련 경제를 살리자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창출한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 칩 만드는 기술, 이걸 이제 미국에다 좀 돌라고 한 거예요, 그죠? 미국이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핵무기는 감축했고, 무기는 감축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까지 준 거예요, 그죠? 경제사회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키.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가 주어지니까 막 체제에 덤벼쓰게 되는, 국민들의 폭정의 그림자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서 소련 정부는 이제 곧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동유럽 위성 국가의 공산주의 정부가 몰락하고 그들을 위해 이제 소련 체제가 붕괴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르바초프. 자, 이제 결국은 이 장이 결국은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데 이 인자가 덤비는 거. 미국한테 도전하는 나라들은 다 주저앉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새로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죠? 중국.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투키디데스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투키디데스 이론. 그죠? 투키디데스 이론이 그죠? 투키디데스 이론. 절대 강국인 그죠? 이제 아테네 제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죠? 아테네 제국이 있는데 이제 이 스파르타 제국이 있어요. 이 스파르타 제국 이 1등 강국의 2등인데 이게 이제 아테네 1등 아테네 제국에 덤비는 거예요. 아테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1등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1등, 2등을 짓밟기 위해서 전쟁하게 되면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돼.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둘 다 망했다. 미국과 중국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 투키디데스 함정의 이론이. 근데 이제 일본과 소련에 대해서는 이제 투키디데스 이론, 함정 이론이 적용 안 된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중국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수고했고 그 다음에는 뭘라냐면 이제는 한 챕터에서 이제 플랫폼과 그죠? 플랫폼 그리고 표준화 이거를 장악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걸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걸 장악하는 국가가 4차 산업을 주도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지금 생전 처음 듣죠? 표준화 플랫폼. 여러분 4차 산업 얘기하면서 뭐 인공지능이다 뭐 자율주행차다 이런 얘기는 자꾸 들었지만 표준화 그죠? 표준화 표준 그리고 플랫폼 이거 두 개를 지배하는 게 얘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